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30 중반으로 늦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돌싱녀가 된 이은하예요. 처음부터 소개가 너무 거창했죠. 삶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인생은 행복만 가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아이를 낳자마자 이혼을 하게 될 줄 알았겠어요. 육아 전쟁에 대학 걱정에 앞설 시기, 아니 출산한 지 몇 시간도 지났지 않아 몸도 가누지 못하는 순간 정신을 차려 가장 먼저 한 말이 꺼져,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였다면 믿으시겠어요?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 옛말 딱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던 거죠. 사실 어쩌면 그 앞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결혼 생활 버거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줄 믿었던 것 같아요. 아니, 믿고 싶었던 거겠죠. 물론 저도 모든 걸 순응하며 살았던 건 아니었어요. 싸워도 보고 모르쇠로 일관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국 돌아온 건 이혼이었네요. 모든 불행의 씨앗은 못된 남자들이 그렇듯 잡은 물고기에 밥 안 주는 심보라고 하면 어렴풋 짐작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기가 센 시어머니 등살? 그것도 아니면 눈치 없는 시누이? 하도 제 삶을 뒤흔들었던 사람이 많은지라 제 사연을 전하고 싶은 마음만 앞서고 두서없이 이야기를 시작했네요. 제가 겪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자가 말이야, 남자가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대꾸나 하고 집안꼴 잘 돌아간다.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밥상이나 차려. 어릴 적 집에서 가장 많이 듣던 말이었어요. 전형적인 옛날 사람, 가부장적 성격을 지니셨던 아빠 밑에서 딸로 자란 저는 조용해야 했고 의견 따위 내세울 수 없었죠. 엄마는 왜 아빠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듣고만 있어? 엄마도 하고 싶은 말 해. 하고 싶은 말 하면 엄마가 아닌 너희에게 화살이 돌아가는데 아빠도 다 속상해서 그래. 말은 저렇게 해도 화난 거 풀리고 잘 때 말하면 다 알아들으셔. 그러니까 너무 아빠한테 뭐라고 하지 마. 아빠도 다 열심히 잘 살자고 노력하잖아. 어? 그런 게 어딨어. 아, 몰라. 난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그땐 그랬어요. 엄마가 하는 말들이 이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다 지나고 보니 엄마가 참 현명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죠. 엄마를 때리거나 하셨던 건 아니지만 엄마가 한 소리 하면 가게 살림을 부수셨거든요. 그것도 아니면 저와 오빠 학교를 못 가게 막으셨고요. 배워서 뭐해? 부모 말 안 들으면 너희도 학교 가봤자 별거 없어. 쥐들이 잘나서 큰 줄 알 거 아냐? 그런 일들을 조금 더 자라 겪고 나니 엄마가 왜 참게 되는지 알게 되었죠. 그리고 조금씩 엄마의 조언대로 아빠가 화내는 모습들이 잦아드는 것도 직접 겪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미 성장 과정 대부분을 가부장적 환경에 순응하는 엄마를 보고 자란 저에게 자상한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건 일종의 로망 같은 거였어요. 난 분명 행복하고 웃음 많은 집을 만들 거라는 기대, 꿈 같은 게 어릴 적부터 생겨났던 거죠. 그런 저에게 남편은 제 꿈을 이루어줄 사람이었어요. 참 자상했거든요. 남편은 저를 유리그릇 대하듯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고 불러주면서요. 오늘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 구두 발 아프겠다. 일단 저기부터 들리자. 어디? 일단 따라와봐. 그렇게 데리고 간 곳은 운동화 가게였어요. 하루 종일 외근으로 뛰어다녔을 제 걱정을 하며 저녁에 몸보신 시켜준다고 보자고 했던 사람. 막상 만나니 피곤한 모습을 보고 걱정하면서 편한 신발부터 사신겨주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같은 대학 동기로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안면만 있고
말은 몇 번 나누어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활달한 성격에 저와 다르게 수줍은 듯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이었으니 같은 무리에 있어도 크게 어울릴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졸업 후 동문회에서 유통업계에 비슷한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의외로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이었죠. 자연스레 만남 횟수가 늘어가고 연인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는 따뜻했고 다정했으며 무엇보다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사귀기로 한 첫 생일날 아직은 설레고 모든 게 서툴던 때였죠. 사귄 지 몇 달 되지 않아 서로의 식성을 잘 몰랐고 평소엔 고깃집이나 분식집에서 간단하게 먹고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남자친구가 평소보다 연락이 없어서 조금 서운했는데 퇴근길에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늘 잠깐 볼래? 회사 앞이야. 작은 목소리로 쑥스러운 듯 말을 꺼내는데 하루 종일 연락 없던 게 서운했던 것도 잠시 저도 모르게 좋아 하고 바로 나갔어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건네받은 건 작은 도시락 가방이었죠. 그날따라 부쩍 수줍은 모습까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사실 오늘 휴가 내고 아침부터 이거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연락도 못했네. 미안. 서운했지. 생일 축하해. 뭘 해줘야 할까 이것저것 고민도 많이 했는데 누나가 여자는 많은 선물보다 정성을 기억한다고 하더라고. 정성 뭐가 있을까 고민했는데 이 나이에 편지만 쓰는 것도 웃기고 뭔가 근사하진 않아도 직접 내가 음식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해서 그런 말을 수줍게 꺼내며 도시락을 내미는데 그 모습에 웃음이 났어요. 사실 점심에 와서 서프라이즈하고 같이 도시락 먹고 저녁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었는데 계속 실패하는 바람에 겨우 싸고 나니까 점심시간을 훌쩍 넘었더라고. 결국 저녁으로 먹게 됐지 뭐. 아침부터 서툰 음식 솜씨로 분주하게 움직였을 그를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지며 눈물까지 났어요. 태어나서 부모님 말고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죠. 뚜껑을 열었을 때 미역국이 담긴 작은 보온통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저도 모르게 하고 놀랐는데 말이죠. 생일엔 미역국이 빠질 수 없으니까 사실 이거 3번째 끓인 미역국이야.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 다 똑같이 끓였는데 엄마도 누나도 이게 더 맛있다고 동의해서 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활짝 웃는 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찡해졌지만 미역국 향이 올라오자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미역국을 잘 못 먹어요. 미역 비린내만 맡아도 머리가 띵해질 정도로 힘들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말 못하겠다 싶었어요. 한 숟갈 때려다 놓고 다른 반찬을 먼저 먹었죠.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는 미역국 맛있어? 좀 싱거우면 얘기해 하며 제 눈치를 보는 게 미안하고 고맙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었죠. 미안, 나 미역국은 왠지 잘 못 먹겠어. 미끄덩거리는 식감도 그렇고 비린내라고 해야 하나? 도저히 그 냄새를 참기 어렵더라고. 정말? 몰랐어. 오히려 내가 미안해. 생일이면 당연히 미역국이라 해서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미역국 뚜껑을 닫는 모습을 보니 미안하면서도 이 사람은 정말 나를 1순위로 생각하는구나 싶은 마음의 안도감이 교차했어요. 그렇게 결혼까지 무난하게 진행되었고 결혼 초만 해도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집은 서로 잘 지내는 거 하나만 봐.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사람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곤 했어요. 상견례 때도 그러셨고요.
우리 은하가 얼마나 착한지. 아니 세상에 이런 며느리 만나기 쉽지 않은데 제가 노년에 복이 있나 봅니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으며 친정 부모님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 저 역시 그런 말씀을 들으며 진심이라 믿었어요. 결혼 전 남편 역시 저에게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우리 엄마는 시집살이 지긋지긋하셨대. 그래서 며느리 딸처럼 아껴주신다고 나 어릴 때부터 호언장담하셨어. 그렇게 말하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던 남편. 그 말이 맞다는 걸 결혼 초에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따뜻했던 말들은 서로 잘 지내자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저에게 다 맞추라는 소리라는 걸 나중에 알았네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처음 시댁으로 식사를 하러 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도 평소처럼 환한 얼굴로 저희를 맞아주셨죠. 우리 며느리 왔구나. 어서 와. 그렇게 기분 좋은 저녁 식사를 하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에도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이제 며느리가 주는 아침상 한번 받아볼까? 웃으며 말씀하시는데 저는 순간 당황했죠. 네? 내일 아침이요? 우리 며느리 솜씨 어떤지 보고 싶어서. 괜찮지? 내일 저희 집으로 오실 거예요? 왜? 여기서 하루 자고 아침에 일어나 식사 준비하면 되지. 번거롭게 뭐하러 니네 집까지 가. 자고 갈 생각 없이 와서 갈아입을 옷들도 준비 못하기도 했고 제가 사용하는 주방이 아니라 불편해서요. 제 생각을 말하자 시어머니는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네 하며 고분고분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고 느끼셨던 듯 심기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않으시더라고요. 여행 가면 주방 다 처음 사용해도 음식 잘만 해먹잖니? 그리고 앞으로 니네 집이다 생각하고 드나들 텐데 익숙해지면 되는 거지. 옷은 내 옷 입어도 되고 여기 화장품, 화장 지우는 거 다 있어. 새칫솔 여분도 넉넉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제가 해드리는 아침을 드시고 싶은지 집에서 자고 가라는 말씀까지 하셨죠.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집에 오셔서 아침 드시는 게 힘드시면 내일 낮에 점심 해드리러 올게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잠자리 바뀐 터라 그렇지 않아도 요즘 잠 잘 못 자는데 또 잠자리 바뀌면 힘들 것 같아서요. 갑작스런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책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어색하게 옆에서 웃기만 하고 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이셨지만 그럼 점심이라도 하던가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요구는 조금씩 늘어갔어요. 우리 집에선 원래 이렇게 했어. 네가 사는 방식도 물론 있었겠지만 앞으론 우리 가족 불편하지 않게 네가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구나.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원래 사용하던 방식이 더 좋을 것 같다고 고집을 부리셨죠. 그렇다고 뭔가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할 때 저는 원래 그릇을 먼저 닦고 수세미를 다시 한번 헹군 후 수저를 닦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수저 먼저 닦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셨죠. 빨래를 넣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휴일 아침 근처를 지나다 들리셨다며 신혼집에 오셔서 집안일을 하는 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은하야, 양말은 맨 끝에 널어야 해. 속은 옆에 넣으면 안 되지. 이런 식이었어요. 정말 사소한 것들이고 무얼 먼저 하든 상관없지만 항상 당신 집만이 가진 질서가 있기에 그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거였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 제가 해온 모든 것들이 하나둘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방식이야. 이제 우리 집 사람 되었으니 이런 사소한 것들을 맞춰가야지 서로 불편함 없지. 안 그러니? 어이없어 남편에게 하소연하면 중재하려는 건지 시어머니 편을 드는 건지 알 수 없는 말만 해댔죠. 저에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말들이요. 자기야, 엄마가 워낙 꼼꼼하시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셔서 그래.
적응이 어려울 수 있는데 아기는 없으셔.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 처음엔 어색해도 몸에 익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고 나면 뒤끝 없으셔서 별 말씀 안 하시거든. 그러다가도 제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면 결국 저 잘 되라고, 우리 집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라며 저를 다독였죠. 그런데 이젠 알아요. 당신 어머니를 거스를 수 없으니 따지지 말고 고분고분해지라는 말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 무심코 지나쳤던 가장 큰 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었죠. 시어머니 말이면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는 태도 말이에요. 제가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꼭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다 깊은 뜻과 이유가 있어서야. 우리보다 더 많이 사셨잖아. 엄마가 절대 당신이 싫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자, 달대라고 그러는 거 알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한 건 주말 시댁 방문으로 다툰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매주 주말 아침이면 빠짐없이 전화를 걸어오셨거든요. 여보, 우리 결혼한 지 6개월이 넘어가는데 매일 주말 아침마다 전화 오시는 거 알아? 우리만의 시간은 도대체 언제 가질 수 있는 거야? 평일에 충분히 갔잖아. 일주일이 7일인데 고작 주말 하루 이틀. 부모님 얼굴 보러 가는 거 힘든 거 아니잖아. 함께 살아서 매일 봤는데 한두 번으로 엄마도 많이 배려해 주시잖아.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독립한 자식이 일주일에 한 번 엄마 얼굴 보러 가는 게 당연하고 그마저도 시어머니의 배려로 그만큼 할 수 있다는 논리.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결혼하면 독립한 한 가정을 이루는 거지. 평일이 우리 시간이라고? 참. 당신도 나도 출근하느라 바빠서 아침엔 얼굴 보기 힘들고 퇴근하고 저녁에 잠깐 보고 그마저도 피곤해 잠자리에 들기 바쁜데 그건 알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한 집에 사니까 살부대 끼고 잘 수 있고 떨어져 사는 엄마보다 많은 시간 보는 건 사실이잖아. 조금씩 횟수를 줄여갈 수 있어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주말에 못 간다는 소리를 해. 엄마 서운하시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그럼 난 혼자 컸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집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 시간이 없잖아.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은 처제 가까이 사시니까 심심하신 일 없고. 그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지. 아가씨 바로 윗집이잖아. 아무리 내 동생이 우리 부모님과 가까워도 걸어서 10분인 거에 비하면 말 다 했지. 내 동생은 몸이 약해서 엄마가 돌봐줘야 하니까 근처 사는 거고 처제랑 다르지. 알면서 그래.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신우는 남편보다 2살 어린데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다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이라고 저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네요. 시어머니 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았고요. 우리 딸은 너랑 다르게 정말 어릴 때부터 병원 문턱을 달고 자랐어. 워낙 약하게 태어나서 학교도 자주 못 갔고 결혼했어도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약해서 매일 내가 돌봐줘야 해. 명절이 다가와 준비를 할 때면 신우는 10중8구 당연하다는 듯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 미안해요. 나 오늘 아침부터 컨디션이 영 안 좋네요. 어제 일찍 자긴 잤는데 긴장돼서 그런지 밤새 뒤척여서 한숨도 못 잤거든요. 어머, 너는 왜 시키지도 않는데 부담을 느끼고 그래? 너는 괜히 일도 못하면서 일 벌리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주는 거나 잘 받아먹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알아? 엄마는? 그건 오빠 결혼하기 전 이야기지. 새언니도 있는데 어떻게 그래? 새언니 있으면 뭐 달라져? 어차피 다 엄마가 하는 건데 괜히 일 돕다가 힘들어서 며칠 쓰러져 있지 말고 소파에 앉아서 TV나 보고 있어. 음식은 네 새언니랑 내가 할 테니까.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일할 생각 없이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왔으면서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니 시어머니는 당신 딸이 예쁘고 안쓰러워 죽는 눈빛을 보내는 거 있죠.
그때 저는 또 한 번 느꼈어요. 이 집안에서 며느리인 저와 딸인 신우 사이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요. 신우는 그저 숨만 쉬어도 예쁘고 소중한 존재였던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안쓰러워 죽는 존재. 그에 반해 저는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게 당연한 며느리였던 거죠. 내 동상도 아니고 당신 조상인데 왜 나만 해야 해? 아가씨도 시댁 안 가고 드러누워 있는데 당신도 해. 그럴 거 아니면 나 집에 갈 거야.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꼭 그래야겠어? 엄마가 장 다 봐와서 음식하는 거 좀 돕기만 하는 거잖아. 우리 갈 때 먹으라고 음식도 싸주실 텐데 좀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 힘들어. 그러니까 당신도 좀 도우라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엄마가 나 주방에 얼쩡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 걸리적거린다고. 괜히 그랬다가 엄마한테 한 소리 듣고 당신까지 눈밖에 날까봐 그러지. 그래도 괜찮겠어? 남편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역시 시어머니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도 상관없다고 우기고 우겨 주방으로 끌고 왔더니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자마자 뭐라는 줄 아세요? 왜? 시켜달라고? 은하한테 가져다 달라면 되지. 정신없는데 주방에 들어오고 그래. 그리고 너 식혜 좀 적당히 먹어. 곧 있으면 밥 먹을 건데 입맛 떨어지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쌓인 설거지를 하려 고무장갑을 끌기 세웠거든요. 그런 걸 보시곤 되게 자연스럽게 밀어내시더라고요. 그래 자기야, 어머니 말씀대로 시켜 먹지만 말고 좀 움직여. 그렇게 앉아서 음식만 먹으면 명절 끝나고 속 아파. 설거지하게? 잘 생각했어. 그렇잖아도 무침할 그릇 필요했거든. 나 여기서 재료 손질하고 있을게. 다 되면 전해줘. 시어머님이 그렇게 말하든지 말지 전 남편에게 설거지를 맡기고 다른 식탁에 앉아 잡채할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당황하신 듯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한 소리 얽히세셨어요. 어머님, 정말 아들 잘 키우셨어요. 다른 집 남자들은 명절 때 손 하나 까딱도 안 하던데. 어머님 힘들다고 설거지도 스스로 할 줄 알고. 저 아기 낳으면 아들 잘 키우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네? 내가 뭘 했다고. 그냥 지들이 잘 큰 거지.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주방에서 나가라고 말하기 전 제가 선수 쳤어요. 그러자 표정이 난감하게 바뀌면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다고 칭찬까지 했는데 주방에서 내쫓으면 말짱 도루묵이 될 테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속으로 어찌나 고소하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이 지나고 저는 몸살이 나서 며칠을 알아 누웠네요. 친정은 제사가 없어 명절날 별다르게 음식 만드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 가지 않는 아가씨까지 먹일 음식을 만들었으니 몸이 힘들만 했죠.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는데 여전히 몸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갔더니 몸에 변화가 찾아온 거였어요. 아기가 생긴 거였죠. 처음엔 꿈 같았어요. 기분이 좋고 설레기도 했지만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아기를 낳는 게 맞나? 하는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오며 현실이 아닌 남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래도 막연하게 그때만 하더라도 이 아이가 다시 나를 웃게 해주진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엄마가 그렇듯 힘들어도 웃음을 주는 존재, 내 아이가 태어나는 거니까요. 임신 소식을 듣고 처음엔 시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진짜 복덩이야. 엄마도 임신했을 때 그랬어. 배에 손 얹고 기도도 하고 하루 종일 좋은 생각만 하고 있었지. 매일 전화를 해서는 오늘은 뭐 먹었니? 또는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하고 물어보셨죠. 처음엔 그게 고마웠어요. 임신하면 사소한 것도 크게 감동받는다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시어머니 반응이라 그랬는지 모르죠. 하지만 그게 걱정이 아니라 간섭이라는 걸 알게 되기까진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물만 마셔도 토할 것 같고 온종일 누워있던 날이 이어졌는데 시어머니는 전화로 그러셨거든요.
입덧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더라. 산모가 마음이 편안하고 심성을 굳게 쓰면 입덧 같은 거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마음을 착하게 먹어. 그러면 다 나아질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어 대꾸하려다 말았어요. 며칠째 물만 마시고 누워 있었더니 그럴 기력도 없었고 어차피 시어머니는 당신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니까요. 그렇게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쳐갈 무렵 신우도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저보다 2달쯤 늦게 결혼했는데 아이 소식은 저랑 거의 비슷한 시기였죠. 언니, 나도 곧 조카 낳을 것 같아요. 우리 둘이 같이 애 키우면 정말 재밌겠어요. 친구들 보니까 또래 같이 키우면 심심하지 않고 애도 돌아가며 보고 편하다더라고요. 웃으며 말하던 그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신우 말대로 서로 의지가 되면 좋겠지만 꼭 그렇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뻐꾸기처럼 신우 자식을 제가 도맡아 보는 건 아닐지 생기지도 않은 일이 벌써부터 걱정될 정도였죠. 걱정은 출산 전부터 현실로 일어났어요. 신우가 임신 소식을 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신우 걱정을 털어놓으셨거든요. 아, 현정이도 입덧이 심해서 죽을 지경이래. 뭘 해다 줘도 냄새 난다고 치우라는데 뭘 먹어야 뱃속에 애도 크고 할 텐데. 어이없었죠. 사실 저도 그때 매일 물도 삼키기 힘들어 토하고 있었는데 굳이 제 집에 오셔서 신우 걱정을 털어놓는 시어머님 심보를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 마음 곱게 쓰면 입덧 없다면서요. 아가씨한테 마음 편히 먹고 착한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도움 될 거예요. 저한테도 그러셨잖아요. 얘는 너랑 현정이랑 같아? 우리 현정이는 어릴 때부터 약해서 지 몸 하나 가눠주기도 힘들었던 애야. 그런데 뱃속에 애기까지 들어있으니 오죽하겠어. 마음을 착하게 먹어도 약한 몸이 견디질 못하니까 힘들어하는 거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보니까 친구들 만나서 맛집 갔다고 인스타에 사진 올렸던데 임신 초인데 벌써 잘 먹고 다니는지 볼살이 통통하게 올랐던걸요? 그렇잖아도 친구들이 입덧한다고 걱정해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비싼 데 데려가서 억지로 먹었다더라. 짜기만 하고 맛도 별로였다고. 그래서 그렇게 부은 거야. 우리 딸이 원래 잘 붓거든. 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답정너가 따로 없더라고요. 아시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만 대답하면 돼 라는 거 말이에요. 제 대답은 안중에 없고 신우 안쓰러우니 저에게 뭐라도 해주길 바라는 심상에서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왜요? 벌써부터 출산 후 비교되는 육아전쟁이 눈앞에 그려지며 먼 지방으로 이사가야 하나 싶더라고요. 남편이요? 남편이야 자기 동생 불쌍해서 죽는 사람이니 말해 뭐해요. 차라리 말을 안 섞는 게 제 정신건강 우리 뱃속 아기한테도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초록은 동생이라고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론 중심 못 잡는 남편을 시어머니 치마폭에서 꺼낼 방안도 궁리해야 했죠. 아이까지 낳은 마당에 시어머니 치마폭에서 여전히 논다면 아이 아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런저런 걱정 속에 10달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출산에도 난항을 겪어야 했죠. 임신 초부터 거의 말까지 이어진 입덧으로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출산 역시 24시간 생으로 진통을 겪게 만들었거든요. 정말 출산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예정일에 맞춰 병원에 입원했는데 진통이 시작된 지 무려 24시간이 지나서야 겨우겨우 아이를 낳을 수 있었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목소리도 다 쉬어서 나을 것 같지 않을 정도로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분만실에서 회복실로 옮겨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간호사가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 축하드려요. 아까 옆 분만실에서 신호분도 조금 전 출산하셨는데 4시간 만에 순산하셨대요. 같은 산부인과를 다녀서 병원에서도 저희를 알고 있었거든요.
사이좋게 함께 다닌다고요. 언제 가냐고 신우가 하도 전화해 대는 바람에 임신 시기도 비슷했으니 10달 내내 같이 다녔고 그러니 모르는 게 더 이상했죠. 네? 아가씨요? 예정일이 저보다 2주나 늦었잖아요. 아이가 좀 컸잖아요. 잘 움직이셨는지 진통도 빨리 오고 자궁문이 잘 열려서 순산이었어요. 제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좀 그랬어요.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고생길은 역시 내 몫인가 싶은 체념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도 들었죠. 그리고 그 예감이 현실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실로 찾아오셨거든요. 그런데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현정이 정말 대견해. 아이도 큰데 4시간 만에 뚝딱 낳고 병원에서도 다 잘했다고 난리도 아냐. 저는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간호사에게 미리 귀뜸으로 듣지 않았다면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다가 빈정만 더 상할 뻔했죠. 너는 괜찮은 거니? 24시간 진통 겪었다며. 아이고 얘, 너 당분간 거울은 보지 마라. 실핏줄 다 터져서 몰골이 말이 아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애썼다는 그 어떤 말 대신 거울 보지 말라는 시어머니. 저희 시어머니 말고 또 있는 거 아니겠죠?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이 낳는데 힘을 다 썼던 터라 대꾸할 힘이 하나도 없어서 말없이 시어머니만 쳐다보고 있었죠. 현정이 꼭 닮아서 어찌나 야무지게 생겼던지 간호사들이 그러는데 지금까지 본 신생아 중 제일 이쁘대. 어머니, 손주는 보고 오셨어요? 얘는 그럼 받지 안 받겠니? 간호사들이 현정이 딸 옆에 떡하니 네 아들 낳는데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더라. 사내 자식이 누굴 닮아서 그렇게 작은지, 네가 입덧이 심해서 그런지 애가 뱃속에서 영양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 잔병 치레도 심하게 생겼어. 방금 출산한 산모 앞에서 할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전 쉬고 싶은 마음에 그만 나가라고 막 말하던 찰나였죠. 그때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입이 귀에 걸린 남편을 보며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냐? 엄마 너무 신기해. 나 어릴 때랑 정말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빨리 컸으면 좋겠다. 같이 축구도 하고 목마도 태워주고 싶어. 환하게 웃으며 아이와 함께할 미래를 상상하는 남편 모습을 보니 기분이 묘해졌죠. 그래도 다행히 아빠 노릇은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싶은 막연한 기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도 잠시. 갑자기 시어머니가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 그래, 너 태어날 때 미역국 좀 끓여와라. 어차피 네가 끓이는 김에 많이 끓이면 되잖아.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미역국 말이야. 산후조리 해야 하니까 미역국 먹을 거 아니야. 너 태어날 때 많이 끓여서 가져와. 어차피 현장이 많이 먹지도 못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24시간 진통 끝에 출산한 산모에게 퇴원할 때 신우 미역국까지 끓여오려고요? 끓인다면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입덧 없이 임신기간 내내 맛있는 거 잘 먹고 아이가 컸는데도 진통 없이 거의 순산한 신우이가요. 24시간 진통하느라 얼굴 십힐줄은 다 터지고 골반도 틀어지고 회음부도 찢어져 움직이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저에게 괜찮냐는 말 한마디 한 적 없으시더니 미역국이나 끓이나뇨.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남편 반응이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게 좋겠네. 여러 번 끓이는 것보다 한 번에 많이 끓이는 게 효율적이지. 원래 미역국은 한 소스 끓여야 맛도 좋고 말이야. 그 순간 정말 머릿속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성의 끈이 완전히 놓아버린 거죠. 야!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너 나 미역국 못 먹는 거 잊었어? 그런데 지금 네 동생 미역국 끓이라고? 내가 애 낳을 때 넌 뇌를 낳았냐? 생각 좀 하고 말해. 아, 맞다. 당신 미역국 못 먹었지? 아, 맞다? 그걸 생각해야 알아? 내 얘기도 하지만 네 얘기도 해.
그런 아이 임신해서 출산한 산모한테 몸에 좋은 음식 알아보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그런데 못 먹는 음식 하는 게 당연해? 그게 좋은 생각이야? 남편은 어버버하며 말을 못하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얘가 애를 낳더니 완전히 막 나가자는 거야 뭐야?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지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 그렇게 승질머리가 나쁘니까 입덧으로 고생하더니 출산까지 나낭이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폭발했어요.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아줌마도 똑같아. 뻐꾸기도 아니고. 당신 자식 뒤치작거리를 왜 남한테 맡기려고 해요? 그것도 방금 출산한 산모한테. 뭐? 아줌마라고? 그래, 이 아줌마야.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죠. 아가씨는 4시간 만에 낳아서 대견하고 나는 24시간 고생해서 낳았으니까 부족하다 이거예요? 너 지금 미쳤어? 감히 어른한테? 미친 건 아줌마죠. 제일 쓸데없는 게 감히 어른한테라는 거 아세요?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이 노력 없이 누구나 먹는 나이로 유세 떠는 거 제일 한심한 거 알고나 하시는 소리냐고요. 남편이 허겁지겁 끼어들며 저를 말리려고 했어요. 자기야, 진정해. 엄마도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야. 야, 너는 빠져. 엄마 치마폭에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똥오줌 못 가리고 낄 때 못 낄 때 구분 못하는 거야. 그때 시어머니가 완전히 흥분해서 소리치셨어요. 이 년이 뭘 믿고 이렇게 큰 소리야? 자기야, 우선 진정하고. 진정은 개뿔. 당신이 중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까지 올 일이 있었겠어? 맨날 지 엄마 편 만들더니 이제 와서 진정하라고? 기운이 없는데 악을 썼더니 머리가 어질했어요. 더 이상 소리쳐봤자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침대 옆 긴급벨을 주저하지 않고 눌렀죠. 큰 소리가 오갔으니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짐작했던 것 같아요. 간호사가 허겁지겁 들어왔거든요. 어머, 무슨 일이세요, 산모님? 어디 아프세요? 간호사님, 저기 저 2사람 접근 금지 신청해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네? 접근 금지요? 네, 저 2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애 못 키울 것 같아요. 신생아한테도 안 좋을 것 같고요. 간호사는 당황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선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산모님들이 놀라실 수 있어요. 일단 면회 시간도 끝났으니까 오늘은 들어가시고 내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요. 내일 더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다시는 이 병실에 못 들어오게 조치 취해주세요. 간호사는 방금 전 소랑스러웠던 현장과 제 말을 듣고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면회 시간도 끝났고 산모님이 많이 힘드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자기야, 우리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저는 대꾸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 고개를 돌렸죠.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뭔가 말하고 싶어 하셨지만 간호사의 눈치를 보며 못 이기는 척 병실을 나가셨어요. 남편도 뒤따라 나가면서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지만 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네요. 병실 문이 닫히자 갑자기 고요해졌어요. 간호사가 제가 안쓰러웠는지 힘내세요라는 말만 작게 남기고 나가셨고 저 혼자만 남았죠. 이상했어요. 서러운 상황인데 눈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펑펑 울었을 텐데 지금은 머리가 오히려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마 아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제 제가 지켜야 할 생명이 있으니까 감정에 휩쓸려 있을 시간이 없었던 거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더군요. 침대 옆 서랍에서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예전에 회사 법무팀에서 일할 때 알게 된 변호사님이 계셨거든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이은하예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아, 은하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이혼 상담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혼이요? 갑작스럽네요. 혹시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이에요. 오늘 출산했거든요. 출산하신 날에 이혼 상담이라니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어요. 시어머니의 차별 대우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중심을 못 잡았던 이야기. 차마 마마보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기 창피하더라고요. 오늘 있었던 미역국 사건까지.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어요. 상황을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선 몸조리부터 하시고 퇴원하시면 사무실로 오세요. 자세한 상담은 그때 받으시죠? 네, 감사해요. 그런데 변호사님, 혹시 병원에서도 면회 제한 같은 조치를 해줘야 하는 거 맞죠? 물론이죠. 산모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간호사실에 말씀해 보시고 안 되면 저에게 다시 전화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홀가분했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게 이제야 끝날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물론 앞으로 힘든 일들이 많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 뜻대로 살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퇴원 후 저는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갔어요. 병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면회 제한 조치를 요청했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신우까지 출입 금지 명단에 올랐어요. 정말 가족분들 면회를 제한하시겠어요? 산후조리원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상담사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지만 저는 단호했죠. 네, 확실히 해주세요. 제 정신건강과 아기를 위해서 꼭 필요해요. 남편이 몇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시어머니는 아예 산후조리원에 직접 찾아와서 면회를 요구했다고 하던데 당연히 돌려보내졌죠. 그동안 저는 변호사와 본격적인 이혼 절차를 진행했어요. 사실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미리 준비해둔 게 있었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 신우의 폭언이나 무시 발언들을 전부 녹음하거나 캡처했거든요. 물론 이걸 정말 쓸 날이 오길 바랬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요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남편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며 혹시 하는 생각들이 조금씩 들었고 지나쳐 후회하기보단 웃으며 그랬다고 말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그렇게 모아진 증거들은 임신했을 때 심성을 곧게 쓰라며 제 성질머리가 나쁜 건 아닌지 우회적으로 말씀하셨던 일이나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며 우리가 좀 더 잘하자는 것, 신우가 항상 힘들다고 모든 일을 저에게 떠넘기는 등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 둘 쌓이니 이상하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변호사님도 깜짝 놀라실 정도였고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증거는 처음 봅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이혼 소송에서도 이런 증거들이 저를 완벽하게 지켜줬어요. 재산 분할에서도 아이의 양육권에서도 모든 게 제게 유리하게 돌아갔죠. 남편은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 치마폭에서만 놀다가 제가 이렇게 나올 줄 꿈에도 몰랐던 거죠. 법정에서 변호사도 없이 혼자 나온 남편을 보니 한편으론 불쌍하기도 했어요. 어쩌면 미성숙한 부모를 만나 남편 역시 독립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식이 생기니 내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며 남편 모습이 겹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불쌍한 건 잠깐이었죠. 자기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애도 있는데. 늦었어. 이미 끝난 일이야. 그렇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홀가분하게 혼자가 되었죠. 동네가 가까워서 시에서 운영하는 운동센터에 같이 다녔었는데 이혼 후 제 눈치를 보는 분들이 하나 둘 생기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무섭다며 주변 사람들한테 하소연을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아니지 그년이 내 앞에서는 호호 웃고 뒤에서는 호박씨 제대로 깠다니까? 무서운 년이야 정말. 그러니까 자기들도 조심해. 나처럼 엮일 일이 없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법이잖아. 그런 말이 제 귀에 들어올 때마다 웃음이 났어요.
원래 그러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말 자체가 누워서 침 뱉기라는 걸 정말 모르고 하시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신우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했거든요. 신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언니, 미안해요.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남편이 회사 동료랑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사연이었어요. 신우가 애를 낳고 나서도 여전히 몸이 약하다며 집안일은 물론이고 육아도 제대로 안 했던 모양이에요. 맨날 시어머니 집에 가서 애만 맡기고 자기는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집에 돌아오면 해야 할 일들에 육아까지 산더미. 게다가 신우의 지치작거리까지 쌓이고 쌓이다 보니 자기 일 똑 부러지게 하는 회사 동료에게 마음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바람 피는 건 당연히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그 심정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좀 통쾌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엄마가 그래도 애 있으니 새언니처럼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가씨 인생이니까 아가씨가 알아서 해요. 나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어머니한테 물어볼 건 더더욱 아니에요.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마지막 통화를 끝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신우도 이혼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아들, 딸 모두 치마폭에 싸고 돌 수 있게 되셨어요. 어찌 보면 소원 성취하신 셈이죠. 다 큰 자식 못 보내주고 감싸고 도셨으니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아들, 딸 둘 다 옆에 끼고 사시면 될 것 같네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앞으로 서로 얼굴 볼 일 없겠지만 동네도 좁은데 제 뒷담화 적당히 하고 다니셨으면 해요. 저한테 전하는 사람들은 어머니 욕도 하거든요. 별로 좋게 안 들려서요. 뭐? 그것들이 그런 소리를 너한테 하고 다닌다고? 뭐라는데? 말은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분한 듯 언성을 높이는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렇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아이와 함께 말이에요. 결국 흐지부지 시간을 더 끌었을지도 모르는 불안했던 결혼 생활은 미역국 한 그릇으로 화려하게 막을 내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때 폭발했기에 지금의 자유로운 삶이 가능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너무 극단적이었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그때 참았다면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말이에요. 이제 제 아이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울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그땐 제 삶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지만 그래도 저 잘할 수 있겠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도 삶에 으쌰으쌰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